60대 남성들이 모이면 결국 이야기는 세 가지로 모입니다. 돈은 충분한가? 건강은 괜찮은가? 아내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1. 인생 후반전의 출발점은 내려놓음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젊었을 때의 명함,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고집, 그것들을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그대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느끼고는 있습니까? 나는 전라도 강진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조정의 직위도, 서울의 집도, 동료들의 신뢰도, 세상의 시선도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죽음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진짜 나를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강진 바다의 새벽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루가 충만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지금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진짜 그대의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대에게 요구했던 것들입니까? 오랫동안 입어 몸에 익은 옷이라도 낡아버렸다면 벗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짐을 벗는 것입니다. 60대는 더 가지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기 위해 비워내는 시기입니다. 욕심을 비운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오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꽃 한 송이, 손자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 이것들이 사실 가장 큰 것이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삶은 더 멀리, 더 오래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 잔액이 얼마이든 그대는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조금 더 있었으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도 그랬고 한창 벌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 충분한 것입니까? 그 숫자는 평생 그대를 앞서 달아납니다. 그 숫자를 쫓는 한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강진 유배 시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먹여 살린 것은 강진 백성들의 작은 나눔이었습니다. 한 사발의 밥, 한 조각의 생선, 거친 손으로 내밀어준 따뜻한 마음. 그들은 많지 않았지만 아낌없이 나누었고 놀랍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의 삶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쌓이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의 삶에 닿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60대 이후의 돈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모으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큰 돈보다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더 깊이 남습니다. 이웃의 작은 어려움에 건네는 돈 한 장이 그대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아껴두다 때를 놓치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진짜 낭비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도구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가졌을 때도 없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은 돈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 그대의 손에 있는 것으로 가장 의미 있는 곳에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3.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생활의 태도다. 그대는 오늘 아침 몇 가지 약을 챙겨 먹었습니까?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병원과 약에 맡기면서도 정작 더 불안해집니다. 검사 결과 하나의 하루가 무너지고 남의 병 이야기에 내 몸이 덩달아 아파집니다. 건강을 지키려 할수록 건강에 집착하게 되는 이 역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나는 강진 유배 시절 의원도 약도 변변이 없는 곳에서 18년을 버텼습니다. 비결이 있었다면 단 하나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낮에는 걷고 저녁에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규칙적인 하루를 한결같이 지킨 것입니다. 먹는 것도 과하지 않게, 자는 것도 넘치지 않게. 절제는 나에게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몸이 편안하니 마음이 맑아졌고 마음이 맑으니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건강은 병원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60대의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밥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 하루 한 번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
술잔과 음식 앞에서 조금 멈출 줄 아는 것. 이것들이 모여 몸을 만들고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오래 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대의 몸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대를 위해 버텨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대가 몸을 위해 살아줄 차례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내일 아침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 바깥 공기를 마셔보십시오. 그 작은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4. 아내는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의 거울이다. 한 가지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몇 번이나 바꾸려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이라도 성공했습니까? 60대 남성들이 모이면 결국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운한 것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그대에게 지적하는 것들 혹시 그것이 그대 자신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것들은 아닙니까? 나는 유배지에서 아내 홍 씨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 쓸수록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서운해했던 것들의 뿌리가 대부분 나 자신의 부족함에 있었다는 것을. 아내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비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 속에 오랫동안 참아온 말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무관심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지쳐서 내려놓은 기대는 아닙니까? 아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자리입니다. 아내는 그대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그대를 지켜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먼저 말을 건네십시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거리를 단숨에 좁힐 수 있습니다. 5. 배움은 멈추는 순간 늙는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요? 혹은 배워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그 말 속에 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이 시작되는 순간 사실은 그때부터 늙음이 시작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스스로 닫아버린 그 순간부터입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조정에서 바쁘게 살 때는 오히려 깊이 배울 틈이 없었습니다. 강진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책을 펼쳤을 때 비로소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18년의 유배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나를 유배지에서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눈빛을 보십시오. 나이가 몇이든 그 눈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60대는 배움의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젊을 때의 배움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배움은 순수하게 좋아서 하는 배움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갑니다. 늘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고 미뤄두었던 것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악기 하나를 배우십시오. 글 한 편을 써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걸어보십시오. 낯선 것과 만나는 매 순간이 그대의 삶을 다시 깨웁니다. 배움이 있는 곳에 청춘이 있습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6. 관계는 좁히고 깊게 해야 한다. 그대 휴대폰에 연락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해도 반갑게 받아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알려고 했습니다. 명함을 나누고 자리를 넓히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 뒤를 돌아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 진심으로 연락이 오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자리가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사라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모든 인맥을 잃었습니다. 조정의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친분을 과시하던 이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몇몇, 오랜 벗 한둘, 강진의 순박한 이웃들. 그들과 나눈 관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놀랍도록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품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것을. 60대 이후의 관계는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만나고 나면 더 지치는 만남 말하면서도 공허한 관계는 이제 조용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대신 진심으로 통하는 한두 사람에게 더 깊이 집중하십시오. 같이 밥을 먹고 속마음을 나누고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그 사람. 그 관계 하나가 수십 개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더 그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이 없어서 옵니다. 오늘 그대 곁에 진심으로 통하는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잘 지내느냐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하루를 모두 따뜻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7. 봉사는 인생의 의미를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 그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뒷전이야. 세상이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아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바로 그대 곁에 작은 도움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는 그곳입니다. 나의 학문은 처음부터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남긴 것도 모두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도 그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진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보면 글로 남겼고 병든 이웃이 있으면 아는 것을 다해 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쓸모있다는 것이 나를 살아있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 때보다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조금 덜어주었을 때,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었을 때, 외로운 이웃에게 말벗이 되어주었을 때, 그 순간 그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일손이 필요한 곳에 조용히 나타나는 것, 힘든 이웃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대가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혼자 품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아깝습니다. 오늘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삶은 그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8. 마지막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다. 그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대를 어떤 말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이 지금 그대가 원하는 모습입니까? 불편한 질문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60대 이후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느냐. 그 차이가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밤을 지새우며 이 물음을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위해 끝까지 붓을 들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물음이 혹독한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결코 붓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그 물음이 나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변에 남긴 온기입니다. 언제나 공정했던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말 한마디가 따뜻했던 사람, 그런 이들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가졌지만 나눌 줄 몰랐던 사람은 가진 것과 함께 사라집니다. 돈 많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선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웃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스쳐가는 사람에게 어떤 눈빛을 주느냐, 그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결국 그대라는 사람이 됩니다.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십시오. 그 삶이 쌓이면 그대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불멸입니다. 돈, 건강, 아내. 그 이야기를 넘어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잘 사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결정합니다.